日本人観光客が見ていた。安い。どうしてね、韓国で買って帰る。 지금 일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고시카리를 버리고 한국 쌀을 싹 다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식재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쌀 한 그릇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한 존경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23살 하야시 미유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이 도시가 마치 재난 영화처럼 변했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통째로 비워지고 편의점 도시락부터 삼각김밥까지 쌀이란 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솥을 열었을 때 바닥에 눌어붙은 밥 몇 톨만 남아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라면을 끓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쌀값은 이미 3배가 넘게 올랐고 정부는 급히 비축미 21만 톤을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앞 긴 줄은 줄어들지 않았고 사람들 얼굴에는 불안만 짙어졌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품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쌀이 금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시카리를 자랑하던 일본이 기본 한 끼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졌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식량 하나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도대체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이라느니 수요 예측 실패라느니 정확한 원인은 감춰진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혹시나 싶었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 사기 힘들면 외할아버지 집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충남까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진지했습니다. 미유야, 내가 모르는 쌀이 있어. 그건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번쯤은 봐야 할 거야.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최근까지도 혼자 논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 짓는 고집스러운 분이라고 했죠. 기술도 기계도 거의 쓰지 않았던 분인데 작년에 스마트팜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골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인다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쌀 부족 사태를 다루고 있었고 친구들은 전부 라면과 빵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외할아버지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쿄에서 충남까지 단순한 농촌 체험이 아닌 내 밥 한 끼를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시골역에서 갈아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농과 밭, 이름 모를 마을과 멀어진 신호등.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외할아버지 집. 택시가 멈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흙길 끝에 낡은 기와 지붕집이 보였어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시던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죠.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외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유야, 드디어 왔구나. 외할아버지는 흙 묻은 손을 급하게 털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뵌 게 8살 때였으니 거의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외할아버지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죠. 손녀를 반기는 따뜻한 눈빛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그때의 포근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바닥, 미닫이 문, 낮은 천장.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지내야 할지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외할아버지는 저를 안내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제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모양이었죠.
짐을 풀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이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반겨주시다니요. 창문을 열어보니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작은 텃밭도 보였죠. 외할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짓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답답함과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외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퍼졌어요. 도와드릴까 하다가 농사일도 요리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외할아버지는 노련한 솜씨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니유야, 이리 와서 앉으렴. 내 입맛에는 안 맞겠지만 먹어보거라. 손수 차린 밥상 위에는 낯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도쿄의 편의점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중앙에 놓인 밥그릇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얀 밥이 아니라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이상한 밥이었어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됐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무심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이 퍼졌죠.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진짜 밥 맞아요? 외할아버지는 제 반응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도쿄에서 품었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밥이라는 어머니의 말씀. 이것이 그 비밀이었을까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이 밥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숟가락을 다시 들어 천천히 밥을 음미했습니다. 이건 분명 쌀밥인데 도쿄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알갱이마다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어머니는 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외할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은 어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맛있었다고요. 어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건 그냥 쌀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야. 외할아버지는 평생 쌀을 연구한 분이셔.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외할아버지가 손짓하셨어요. 따라가 보니 집 뒤쪽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밤이었지만 달빛 아래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큰 건물의 윤곽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외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지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을 따라 층층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보라색 LED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벽에 설치된 디지털 패널에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스마트팜이에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도 보였죠. 외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천장에서 로봇 팔이 내려와 식물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첨단 기술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당연히 여겼던 기술이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로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촌에서 어떻게 AI를 써요? 말하자마자 후회했어요. 무례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더 깊숙한 곳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앞에 도착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사진과 함께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설명하셨어요. 40년간 농업연구원으로 일하셨다는 사실, 은퇴 후에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품종의 쌀을 개발하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까지. 제가 방금 먹은 밥은 외할아버지가 개발한 특별한 품종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쌀이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과학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 스크린 한쪽에는 날씨 데이터, 토양 상태, 수확량 예측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농사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쿄에서 SNS에 올렸던 조롱 섞인 글이 떠올랐어요. 이게 선진국이냐라고 썼던 제 무지함이 민망했죠.
외할아버지의 농장은 제가 알던 농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논사이를 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딛고 선 이 흙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작은 마을이 그리고 이 쌀이 지금껏 제가 보지 못했던 진짜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논길을 걷는 발끝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침 햇살은 아직도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깨끗하다 못해 싸늘할 정도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앞서 걸으며 묵묵히 논 옆 좁은 길을 따라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논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장자리마다 작은 말뚝이 세워져 있었고 몇몇 말뚝에는 작은 검정 상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센서다, 센서. 저는 그 단어가 논과 연결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논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갑자기 어디선가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드론 한 대가 논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흰색 몸체에 회전 날개가 4개 달린 영화에서나 보던 그 드론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도 보기 힘들던 장비가 지금 내 눈앞 시골 논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으로 드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오전마다 날린다. 논 전체를 훑어가며 사진을 찍고 상태를 분석해 농약 대신 병충해를 감지하지. 잎의 색이 변한 곳은 저게 먼저 찾아낸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논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드론은 센서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물의 양과 햇빛을 측정해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주고 자동으로 관계 시설이 작동하지. 그제서야 저는 논 가장자리에 설치된 파이프들이 평범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흐름은 드론과 센서가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저 멀리엔 작은 기계들이 돌아가며 자동으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젠 감이 아니라 숫자로 농사를 짓는 시대야.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보다도 이 땅에 대한 애정이지. 기계는 도와줄 뿐이야.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결국 마음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드론이 날아다니고 센서가 작동하는 그 한복판에서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직접 논을 걷고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손에 묻은 진흙,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그 손으로 퍼담은 밥.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논을 돌아보고 난 후 외할아버지는 저를 작은 컨테이너 건물로 이끄셨습니다.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컨트롤 패널이 있었고 화면마다 그래프와 데이터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수온, 습도, 질소 농도, 생육지수 같은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어느 지점은 빨간 불빛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적인 수분이 부족하단 신호야. 예전 같았으면 며칠 지나서야 눈치챘을 거다. 이젠 하루 전에도 미리 막을 수 있어.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이 작은 논에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도쿄에서 기술이란 늘 빛나는 화면과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농부를 돕고 있었습니다. 논을 빠져나오는 길 외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유야, 농사는 기계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밥상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야.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그 밥 한 숟가락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것은 단지 잘 지어진 쌀이 아니라 기술과 정성 그리고 땀이 섞인 결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트에 들어갔어요. 도쿄의 화려한 편의점과는 달리 소박했지만 식품 코너만큼은 풍성했습니다. 특히 쌀 코너가 눈에 띄었어요. 다양한 품종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급 품종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보던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의 쌀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해 주셨죠. 쌀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보니 놀라운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배 농장의 위치와 환경, 사용된 농법, 품질 인증 정보, 수확 일자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농부의 이름과 메시지도 볼 수 있었죠.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식품의 원산지 정도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쌀 한 봉지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자의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해요.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들은 더 나은 품질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산업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있는 친구 사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사키의 모습이 지쳐 보였습니다. 도쿄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마트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쌀을 구하기 위한 줄이 더 길어졌다고 했죠. 한국 마트에서 본 쌀과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돌려 외할아버지의 논도 보여줬어요. 사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죠. 그냥 싹 다 사와. 여기 사람들 모두 필요해. 그 말에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 직구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해외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어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확인해보니 배송비를 포함해도 일본 현지 가격보다 저렴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쿄가 무너졌다고 썼던 그 계정에 이번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어요. 한국의 쌀 생산 시스템을 소개하고 직구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투명한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도 덧붙였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죠. 몇몇은 이미 주문을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창밖으로 외할아버지의 눈이 보였어요. 평화롭게 물결치는 푸른 벼들. 그 모습이 이제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기술과 정성이 만나 탄생한 예술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도쿄에서 제가 조롱했던 그 농업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외할아버지가 주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쿄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는 법이니까요. 외할아버지 댁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만큼은 꼭 제가 밥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쌀을 씻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곡물의 감촉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외할아버지가 직접 덜어주신 쌀이었죠. 저는 쌀을 솥에 담고 물의 양을 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 동안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조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쪽에서 마당을 정리하시다 돌아오셔서 말없이 손을 씻으셨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자리에 밥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에서 퍼낸 하얀 밥.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상을 마주 앉아 우리는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이 오가던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릴 적에 이 밥 먹고 자랐어. 내가 기억 못할 뿐이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다시 떠입에 넣으면서 머릿속에서 무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익숙한데 지금껏 몰랐던 감각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드시고 있었지만 그 표정 속엔 어떤 따뜻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밥상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잊고 지냈던 시간과 마음을 이어주는 자리라는 걸. 엄마는 수저를 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고 외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쌀자루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쌀자루에는 손글씨로 적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우를 위한 첫 수확. 외할아버지는 그걸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쿄 가서도 지어 먹어라. 내 손으로. 그 말에 저는 울컥해졌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햇살이 창을 통해 부엌 안으로 들어왔고 김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밥상 위로 조용한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오래도록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침은 제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움, 가족, 그리고 기억. 모두 그 밥 한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짓는다는 일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 그 하루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일. 도쿄에 돌아가서도 이 감정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이 맛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고 아침 햇살은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외할아버지께 받은 쌀자루는 부엌 한쪽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블로그 편집창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진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QR코드를 통한 정보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와 엄마와 함께한 그 밥상.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내가 먹은 밥 한 그릇은 단지 쌀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손길,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글을 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지 혹은 아무도 보지 않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업로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우리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쌀이 있다는 걸 왜 지금 알았을까요? 댓글은 빠르게 늘어났고 블로그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동시에 SNS에도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 글은 리트윗되기 시작했고 번역된 글이 한국과 대만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의 한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대학생이 공개한 한국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 제목은 단순했지만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쌀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AI와 드론으로 관리되는 논,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품질 저가 쌀. 많은 이들이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 한국은 이미 농업 선진국이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쌀 직구 사이트의 접속자 수였습니다. SNS 글이 퍼진 뒤 일본 내 트래픽이 급증했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일부 품종은 일시 품절되기까지 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나도 주문했어요. 한국쌀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쌀이란 단어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온 저녁, 저는 블로그에 올라온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투병 중이라 밥맛을 전혀 못 느끼셨는데 한국쌀로 지은 밥은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식탁을 바꾸고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올렸던 글 하나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좋은 밥, 좋은 시스템,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닿는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일본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부터. 며칠 뒤 제게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대학생 농업혁신 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블로그와 SNS에서 화제가 된 제 글을 읽고 연락을 준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농업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한 그릇의 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제는 한 그릇의 밥이 바꾼 생각. 발표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학교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고 교수님들도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업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밥 한 그릇의 힘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QR코드로 확인한 투명한 정보, 외할아버지와 함께한 논의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밥상에서 느낀 따뜻한 감정까지. 기술보다 앞섰던 건 바로 그 밥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외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해를 등지고 논을 걷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한 밥을 만든 사람입니다. 드론도 센서도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밥은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의 밥에서 나라의 미래를 봤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고 깊은 박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교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학생의 말처럼 농업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아버지에게 영상통화로 강연 소식을 전했어요. 화면 너머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던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셨고 두 분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이 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변화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도쿄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저는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쌀로 조심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을 가득 메웠고 그 향기 속에는 지난 며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밥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법이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